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니, 충격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해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실화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은행에서 당한 끔찍한 모욕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진 믿을 수 없는 반전을 들으시면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몇 번을 울었는지 몰라요. 분노와 감동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받는 현실. 과연 이게 옳은 걸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을 김영수 할아버지의 놀라운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김영수, 71살입니다. 평생 가진 거라곤 낡은 손수레와 서로 다른 신발 한 켤레뿐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다른 신발을 신고 다녔는지 아세요? 쓸만한 신발을 고물더미에서 하나씩 주워서 신었거든요. 맞는 사이즈를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색깔도 모양도 다른 신발을 신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업에 실패한 후 가족을 모두 잃고 이제는 10살 손자 준우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사업 실패라고 간단히 말했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아세요? 20년 전 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어요. 직원 30명을 둔 제법 괜찮은 회사였죠. 아내와 아들 내외 그리고 갓 태어난 손자까지 정말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공장은 경매로 넘어갔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그것도 모자라서 아내가 스트레스로 쓰러졌어요.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집까지 팔았지만 결국 아내는 제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준우 잘 부탁해. 그게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아들 내외는 저 때문에 사업이 망했다며 원망하더니 결국 아이만 남기고 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아버지, 우리도 이제 새 삶을 살아야 해요. 준우는 아버지가 키우세요. 그렇게 전 재산을 잃고 가족마저 잃었지만 다행히 준우가 있었어요. 매일 새벽 4시부터 거리로 나가 고물을 주우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어요. 여러분, 새벽 4시가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이에요. 가로등 불빛만 쓸쓸하게 비추는 그 시간에 저는 낡은 손수레를 끌고 길을 나섰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겨울 바람에 손이 꽁꽁 얼어붙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난 겨울이 특히 혹독했어요.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어느 날, 저는 한강변에서 고철을 줍고 있었어요.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얼음이 언 철근을 만지다가 손가락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졌어요. 병원에 갈 돈도 없어서 그냥 참았는데 며칠 동안 손가락이 퉁퉁 부어서 젓가락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준우가 있었거든요. 준우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부모를 잃고 저와 함께 살게 된 불쌍한 아이죠. 그 아이는 불평 한 번 안 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는데 우리 준우는 할인마트에서 산 라면으로 새끼니를 때워야 했거든요. 어느 날은 준우가 아파서 열이 40도까지 올랐어요.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진료비가 없더라고요. 그날 밤새 고물을 주워서 겨우 응급실비를 마련했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자책했는지 몰라요. 그런 우리 준우가 유일하게 갖고 싶어 하는 게 있었어요. 친구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최신 로봇 장난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그 장난감 받고 싶어요. 친구들이 자꾸 놀려요. 언제였는지 기억나요?
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울먹울먹하며 말했어요. 오늘 민수가 자기 로봇 장난감을 가져왔는데 다들 신기해하면서 만져봤어요. 근데 저만 빼고요. 왜? 민수가 너는 만지면 더러워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애들도 웃으면서 준우는 고물상 손자니까 안 되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친구들이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준우의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준우야, 할아버지가 꼭 그 장난감 사줄게. 정말이에요? 응, 약속한다. 그날 밤, 준우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잠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 장난감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50만 원이었습니다. 저 같은 고물상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하루에 겨우 10,000원 정도밖에 벌지 못하는 제게는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돈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준우의 그 환한 웃음을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6개월 동안 정말 혹독한 6개월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아픈 날도 쉴 수 없었어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고물을 못 찾는 날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죠. 또 어떤 날은 좋은 고물을 발견해도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고물상들 사이에 경쟁이 생각보다 치열하거든요. 특히 비 오는 날이 가장 힘들었어요. 고물이 젖어서 무거워지고 손술의 바퀴가 지늘게 빠져서 잘 굴러가지 않았거든요. 어느 폭우가 쏟아지던 날, 저는 지하도에서 고물을 줍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정신없이 고물들을 손수레에 싣고 나오는데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졌어요. 그날 옷이 흠뻑 젖은 채로 집에 돌아가니까 준우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감기 걸리면 어떡해요? 그 순간 또 다짐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하루에 겨우 10,000원, 20,000원씩 모아가며 드디어 그 돈을 마련했어요. 돈을 셀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5만 원, 47만 원, 49만 원. 마침내 50만 원이 되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낡은 주머니에 동전이 재랑거릴 때마다 제게는 준우의 웃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준우에게 장난감을 사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6개월간의 고생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소중한 돈 주머니를 품에 안고 은행으로 향했어요. 그날따라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어서 젖어가면서 걸었는데 마음만은 정말 가벼웠어요. 오늘 저녁에는 준우에게 선물을 줄 수 있다. 그 생각만으로도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하지만 은행 문을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일단 제 모습을 보세요. 6개월 동안 고물을 주어서 옷은 온통 기름때와 먼지로 더러워져 있었어요. 신발은 구멍이 뚫려서 양말이 보였고 머리카락도 제대로 감지 못해서 떡이 져 있었죠. 사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제 몸에서 나는 냄새와 낡은 옷차림 때문이었죠. 한 여자분이 저를 보더니 아이 손을 잡고 멀리 피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들렸어요. 저런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돼. 또 다른 신사분은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더니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요즘 은행에 아무나 다 들어오네. 6개월 동안 고물을 주우며 생긴 냄새, 빨지 못한 옷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모습이 한심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잖아요. 매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옷을 새로 살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세탁비도 아까웠어요. 그 돈이면 준우와 저녁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은행 직원들의 시선이 정말 차가웠습니다. 창구로 다가가니까 젊은 여직원 하나가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리더라고요. 저기 빨리 업무 보셔야 해요. 다른 고객들한테 피해가 됩니다. 한 직원이 코를 막으며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런 사람이 왜 여기 와? 정말 냄새가 심하네. 경비원은 뭐 하는 거야?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준우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모욕은 견딜 수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돈을 입금하러 온 고객입니다. 제가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지만 직원의 표정은 더욱 싸늘해졌어요. 어떤 업무이신지 말씀해 보세요. 50만 원을 입금하려고 해요. 그러자 그 직원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50만 원요? 정말이에요?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투로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점장이었습니다. 박 지점장이라는 그 사람은 정말 악마 같았어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그 사람은 제가 창구에서 직원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더니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인 줄 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거렁뱅이들이 와서 냄새나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나가세요. 당장 나가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거렁뱅이라니?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남의 물건 하나 훔친 적 없는데 그런 말을 들어야 했어요. 지점장님, 저는 정당한 고객입니다. 돈을 입금하러 온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는 더욱 화를 냈어요. 고객?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고객이에요? 여기 다른 고객들 보세요. 얼마나 불쾌해하는지 정말로 다른 고객들이 저를 쳐다보며 결을 차고 있었어요.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은행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야. 정말 더럽다. 빨리 내보내지 않으면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야겠어. 그런 말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빨리 나가지 않으면 경비를 부르겠습니다. 박 지점장이 더욱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그때 한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어요. 나영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 직원은 처음엔 저를 도와주려는 것 같았어요. 지점장님 그래도 고객이시니까. 나영 씨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아마 마음속으로는 저를 도와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박 지점장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자 그 직원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영 씨,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돈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박 지점장의 압박에 나영 씨는 결국 굴복했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은행을 이용해 주세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6개월간 새벽마다 거리를 나다니며 모은 소중한 돈이 제 주머니에 있는데 그 돈을 입금할 수도 없다는 게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대답은 냉정했어요. 경비, 여기 좀 와봐요. 저는 낡은 통장을 품에 꼭 안고 은행 밖으로 터덜터덜 걸어 나왔습니다. 빗방울이 제 얼굴에 떨어지는데 눈물과 빗물을 구분할 수 없었어요. 길에서 주저앉아 울고 싶었어요. 아니, 실제로 울었어요. 은행 앞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준우에게 뭐라고 말하지? 장난감을 사주지 못한다고? 그 순간 준우의 실망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또 놀림받을 모습도요. 내 모습이 이렇게 초라해서 준우에게도 부끄러운 할아버지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무능해서 미안하다, 준우야. 그때였어요. 제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바닥을 보니 낡은 통장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통장. 돌아가신 친할아버지가 제게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어요. 친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후까지 정말 힘들게 사셨던 분이에요.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친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감옥에도 다녀오셨다고 했어요. 해방 후에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맨손으로 사업을 일으키셨다고 했고요. 영수야, 이 통장은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다. 언젠가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 통장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어요. 친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인데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별로 돈이 들어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워낙 가난하게 사셨던 분이니까요. 빗속에서 통장을 주워들었습니다. 표지가 너무 낡아서 글씨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회장님. 뒤를 돌아보니 믿을 수 없게도 저를 쫓아낸 그 박 지점장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어요. 아니, 방금 전까지 저를 거렁뱅이라고 모욕하던 그 사람이 왜 저를 쫓아왔을까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저를요? 저는 정말 어리둥절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죠?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당황해서 물었지만 그는 계속 깍듯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 통장. 혹시 동방은행 특별계좌 통장 아니신가요? 동방은행. 그게 뭔지 몰랐지만 제 손에 든 통장을 보고 그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더라고요. 이 통장 가져오시면 제가 직접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저는 그를 따라 은행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저를 신기한 듯 쳐다봤어요. 박 지점장은 떨리는 손으로 제 통장을 기계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화면에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 떠 있었습니다. 100억 원. 여러분, 100억 원이에요.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봤어요. 혹시 잘못 본 건 아닌가 해서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박 지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해 줬어요. 이 통장은 저희 은행의 전신인 동방은행을 설립하신 분의 계좌입니다. 돌아가신 김정호 회장님께서 은행 설립 자금으로 넣어두신 돈이 지금까지 이자가 쌓여서. 김정호. 그게 바로 제 친할아버지 성함이었어요. 친할아버지가 은행을 세우셨다고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회장님께서는 저희 은행에 숨겨진 대주주이십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지점장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모든 직원들이 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까 저를 무시하던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지점장님, 저는 돈이 많다고 해서 갑자기 달라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모욕을 준 당신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어요. 제 말을 들은 박 지점장은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습니다. 그때 나영 직원이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어요. 회장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용기를 내서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 화가 좀 풀렸어요. 나영 씨, 당신은 그래도 도와주려고 했잖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박 지점장에게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고객을 똑같이 존중하세요. 그게 진짜 서비스 정신이에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 지점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저는 그 순간에도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100억 원의 주인이라니.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준우였어요. 이제 드디어 준우에게 장난감을 사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 후 저는 곧바로 장난감 가게로 달려갔어요. 준우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로봇 장난감을 샀습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준우가 원하는 모든 장난감을 사줬어요. 집에 돌아가서 준우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그 아이의 표정이란, 할아버지, 정말이에요? 이거 제 거예요? 그래, 우리 준우 거야.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다 내 거야. 준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왜 우니? 기쁘지 않아? 제가 당황해서 물었더니 준우가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사실 이제 장난감은 필요 없어요. 제게는 할아버지가 가장 큰 보물인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어요. 은행에서 나올 때 나영 직원이 저에게 말했거든요. 회장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다시 교육받을 기회를 주시겠어요?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오늘 일로 저희 모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정말 모든 고객을 존중하며 모시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을 더욱 따뜻하게 대하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을 바꿨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직원들이 차별 없는 서비스 교육을 받으세요. 그리고 어려운 고객들을 위한 특별 배려 서비스도 만들어 보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씨의 진심 어린 대답을 듣고 저는 안심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 후로 깨달았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요. 누구든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가난하든 부자든 깨끗하든 더럽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돈이 생긴 후 저는 좋은 집으로 이사했고 준우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씩 고물을 주우러 나가요. 그때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고물상을 하던 시절 저처럼 힘든 분들을 위한 장학금도 만들었고 무료 급식소도 운영하고 있어요. 박 지점장은 그 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든 고객을 정중하게 대하고 특히 어려운 분들을 더욱 친절하게 모신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제안한 대로 차별 없는 서비스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나영 직원은 지금 그 은행의 과장이 되었고 저희와 자주 연락하며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준우와 함께 나영 씨 가족과 식사도 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제가 친할아버지의 통장을 찾은 후 옛날 서류들을 뒤져보니까 더 많은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친할아버지는 단순히 은행만 세운 게 아니었어요. 해방 후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학교도 여러 개 세우셨고, 병원도 만드셨고, 전쟁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도 운영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저희 가족은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친할아버지께서 일부러 숨기셨던 거예요. 후손들이 자만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길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 통장 이야기만 간단히 하시고 자세한 설명은 안 하셨던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돈이 많아도 겸손하게 사셨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던 분이었죠. 저는 이제 친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해요. 준우도 이제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준우가 하는 말이 정말 기특해요.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준우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온다는 걸요. 또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도 언제든지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때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